네, 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아직 착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 황철호 실장님과 에트레이 이남경 실장님께서 오늘 포럼 주제와 관련하여 토론을 좀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황철호 실장님 먼저 토론 주제로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제목이 메타버스 2라운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참 그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코엑스에서 그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이라는 큰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저희 주제가 뭐였냐면은 어게인 메타버스 AI와 손잡다라는 주제를 했었거든요. 어게인, 뭐 이게 2라운드 이런 느낌처럼 첫 번째 우리가 많이 거론되고 많이 또 그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그 메타버스 산업에서 한 번 정도는 톤 다운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진정한 메타버스를 어떻게 우리가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될지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점점점 다가왔고, 그런 것들이 우리 유관 기관들뿐만 아니라 이제 해당되는 많은 산업에 계시는 기업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제가 제 소개, 제가 소속이 두 개로 지금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와 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소속으로 돼 있는데요. 뭐 협회는 다들 뭐 기업 관련된 기업분들께 같이 모이는 협회이니까 그렇다 치고,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또 다른 오늘 발표하신 분들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그 민간이 주도하고 또 정부가 뒤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가지고 민간 협력 체계를 구성해서 이 생태계를 좀 조성하고 발전시키고자 위해서 2021년도 5월 달에 저희 이 얼라이언스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무슨 협회라든지 뭐 어떤 기관처럼 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관심 있는 기업들, 기관들끼리 같이 모여 있는 그냥 일종의 연합체, 클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총 1024개의 기업 및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공급자뿐만, 그러니까 메타버스 콘텐츠나 디바이스, CPND 분야의 공급자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하시는 수요자분들도 꽤 많이, 한 20% 이상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그 아침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요.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도 회원사로 또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대사관 쪽에도 많이 좀 저희한테 많이 문의를 오거든요. 한국 메타버스 산업이 뭐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고 그 나라와 어떤 부분을 콜라보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봐서, 이런 그 저희 얼라이언스 또는 또 저희 협회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좀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시간상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에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로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료고 하기 때문에 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요거를 좀 얼라이언스를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과 또 직방,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개씩 좀 여쭈어 좀 보겠습니다. 먼저 양희태 교수님, 아마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흥망성쇠를 좀 다시 볼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사이클 주신 것 같은데, 아까 발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퀘스트 3가 나왔죠, 메타에서. 그리고 또 지난 6월에 애플 비전 프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모두가 아마 이런 생태계가 더욱더 활성화돼서 여기에서 우리 기업들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아마 다들 그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일컬었던 그 산업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쓸만한 BM을 아직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글로벌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이 변화되는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에 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을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비전 프로가 공개가 됐고 이제 내년에 실제 출시가 될 때 이게 어떤 정말 소비자들한테
이런 와우 팩터라고 하죠.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라는 것들, 어떤 것들을 보여줄지가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애플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이 시장 자체는 이제 급속도로 다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삼성도 지금 뭐 퀄컴이나 이런 쪽하고 또 VR 기기를 만들어서 메타버스를 꾸려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그 보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일단 대기업들은 당연히 이 붐이 다시 이제 리바운드가 되면은 저희는 뭐 여태까지 모바일도 그랬고 뭐 태블릿도 그랬고 이제 굉장히 베스트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팔로우로서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비전 프로 또 내년에 메타도 또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기들의 어떤 특성을 빨리 분석을 해서 저희가 늘 잘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빨리 분석해서 더 좋은 기능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기기든 플랫폼이든 그런 것들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에 올라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보면은 퀘스트 같은 경우에 앱이 이제 겨우 1,4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바일 앱 생태계나 태블릿 쪽과 비교해서 아직 너무너무 작은 생태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초기 시장에서 아직 킬러 서비스가 뭔지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찾아서 계속적으로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앱 생태계에 빨리 들어가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고 최적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얘기했고 이제 뭐 실장님도 얘기하신 대로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침의 시간은 계속 있을 텐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실험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조금 이렇게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시장을 계속 탐색하고 발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대중소기업 협력 방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대기업은 자본이 많이 드는 어떤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버티컬 서비스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아니면 벤처 스타트업들이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내부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안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대기업들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정부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교수님이 그 기업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또 미국 텍사스에서 오신 우리 그 소마에 한번 좀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이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원격 근무, 물론 아까 이제 원격 근무라고 표현하시진 않으셨지만은 그런 원격 근무에 대한 어떤 니즈라든지 수요가 많이 사라지고 그 외에 또 반대로 이미 거기에 익숙해진 분들은 이제 원격 근무만을 또 찾고자 하는,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근무라는 이런 용어들도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아까 소마에서 저는 그건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 BM이 아직은 없다라는 것들 사실은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그 원격 근무에 대한 어떤 니즈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변동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슷한 메타버스 안에서의 이런 그 업역을 갖고 계신 기업분들은 어떠한 BM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것들이 좋을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환경 자체가 이제 팬데믹 시대랑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이 생각하는 근무의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한 1년 전만 해도 거의 다 이제 원격 근무, 리모트 워크의 소마를 툴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접근을 했으면 사실은 지금은 하이브리드 워크가 훨씬 더 퍼센테이지로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프로덕트를 어쨌든
급격하게 시장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외부 조건인 팬데믹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프로덕트의 기술이나 방향을 어떻게 거기에 잘 맞춰서 사용자들이 디맨드가 있는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많게는 세네 번 정도까지 이제 사무실로 가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재택이나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이제 원격 근무를 하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저희 프로덕트는 사실 로케이션이 다 다를 때 한 곳으로 모아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한 로케이션에 있을 때는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잘 운영을 못 하시면 에코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되게 디스크레펀시가 생기는 게 내가 이 사람과 바로 옆에 있는데 소마를 또 접속을 해가지고 소마에서 사람을 만나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팀스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하이브리드 워크를 공략을 해가지고 이제 회의실에 동일하게 다 볼 수 있는 비디오를 설치하고 뭐 오디오 시설을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디바이스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마 내에서 하이브리드 워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을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시장 자체가 저희가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네, BM적으로도 마켓 트렌드에 따라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제가 바라기는 아마 소마의 어떤 향후 향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기업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어떤 사업 영역이라든지 BM을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경이 많이 있으면은 물론 텍사스에서 멀리 계시지만은 자주 참여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또 특히 실제 유저들이 많이 주고받는 피드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 좀 많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한국 오니까요. 자주 불러주세요. 네. 네. 제가 계속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제 턴이 끝나면 우리 또 이제 에드리 실장님께서 하실 예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링 한상현 실장님께서 그 분류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의 정의부터가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람마다 보는 영역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 어떤 리서치 업체들도 메타버스 산업의 어떤 시장을 어디는 뭐 1,몇백 조였다가 어디는 뭐 500조, 600조였다가 어디는 뭐 1경일 했다가 물론 한 2030년도 기준 정도로 해서 너무 좀 편차가 크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명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다행히 이렇게 이제 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마련해서 좀 공신력이 있는 어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상현 실장님께서 방금 발표해 주셨던 것 한 세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볼 건데요.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이제 1인 크리에이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초창기에 네이버라든지 네이버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1인 크리에이터들의 어떠한 이 산업의 그 데이터, 산업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산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류 체계에서 어떻게 풀어내실 수 있는 건지 하나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면은요. 아까 발표 자료 한 29페이지 쪽 보니까 산업 특화 콘텐츠 제작 공급업 해가지고 교육, 부동산, 의료, 국방, 제조업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그 교육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콘텐츠의 어떤 산업 규모로만 파악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 직업 훈련을 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교육이든 부동산이든 건설이든 보건 의료든 간에 직업 훈련을 시키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따로 빼고 있는 건지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혹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분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실 때 아까 이제 1단계로서는 그들이 이제 어떠한 그 사업을 한 거고 2단계로는 그 사용하는 기술 중에서 어떠한 기술들이 있는가 해가지고 한 대여섯 개를 좀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쉽게 말해서 현재 그 부분에 없었던 내용 중에는 IoT라든지 위치 정보라든지 UI, UX라든지 햅틱이나 모션 캡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메타버스 산업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물론 아직은 초안이시긴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좀 포함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지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좀 부분에서 일단 그 질문을 좀 거꾸로 좀 답을 드리면 일단은 그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들을 세분화하는 부분은 제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은 저희 메타버스 신사업 선도 전략에 메타버스 구현 주요 기술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 구체적으로 더 파악할 수 있게 되면은 충분히 반영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직업 훈련 부분은 현재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나 이런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들을 우선은 이제 포괄을 하게 되고 각각의 산업별로도 이제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 현장의 안전에 관련된 교육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뭐 보건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 시뮬레이션 교육 같은 부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국방 같은 경우에는 또 국방 훈련하는 또 그런 교육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각의 산업별로 이게 예시가 들어가게 조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근데 응답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활용 예시를 잘 이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응답자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활용 예시 부분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실태조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근데 실태조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태조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의 데이터를 다 끌고 와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설문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그 설문 기업 중에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응답을 하질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로블록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뭐 아시아 지역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실태조사에서는 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어떤 매출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조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조사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타버스의 크리에이터들은 뭐 개인이 그냥 취미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프리랜서라든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 조사 대상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어떤 그 제페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개인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뭔가 별도의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제 그 시장 조사들이 있는데 그 시장 조사들이 뭐 이제 시장 스코프라든지 조사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세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또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글로벌 기준에서 우리나라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시적인 흐름을 읽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글로벌 시장 조사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 산업의 어떤 산업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제 VRA 산업 실태 조사를 우선적으로 참조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 산업 실태 조사가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기업분들이 참조해서 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황철호 실장님 뭐 질문도 준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애트리 이남경 실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또 토론을 위한 질문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남경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메타버스 서밋이라고 하는 거 제2회 LA에서 하는 그 메타버스 서밋에 갔었는데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고요. 작년에 비하면은 메타버스 세션이 2일 차에는 항상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그 세션 자체가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경영하는 것 중에 오프라인만 개최될 정도로 아직도 그 메타버스를 붐업시키는 그 행사에서조차도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메타도 뭐 퀘스트 3를 갖고 나와서 시연을 하긴 했는데 사실 조금 부스 규모도 굉장히 작아졌고요. 그리고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시연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정말 이제 선글라스만 갖고 나와갖고 보여주고 하는 약간 좀 혼돈기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메타라고 생각하는데 메타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축약하고 개인화하고 차별화해서 자산화하고 그거를 빠른 접근을 통해서 뭔가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바타라든지 그 공간 컴퓨팅을 통해 갖고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실감이나 초실감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빠른 접근에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만큼 데이터가 그렇게 폭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멀티 모달리티에서의 뭐 이미지 텍스트나 뭐 이런 비디오, 동영상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 자체도 기존의 SNS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다 소통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메타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세 분 발표를 먼저 해주셨는데 제가 세 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양희태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메타버스에서 공간 컴퓨팅은 꼭 필요한 건가요? 이걸 버릴 수는 없나요? 포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이 메타버스만큼이나 공간 컴퓨팅도 아직 정의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계 또는 컴퓨터가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컴퓨팅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발표 때 말씀드린 대로 팀 쿡은 이제 공간 컴퓨팅 시대가 비전 프로로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필수적인 건 아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위 어떤 유형으로 뭐 AR, VR, MR, 뭐 또 공간 컴퓨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준을 준용한다면 공간 컴퓨팅은 사실 그냥 한 유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메타버스의 성공을 위해서 공간 컴퓨팅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저희가 2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붐이 막 일었을 때는 독립된 단절된 현실 세계가 단절된 3D 공간 즉 VR을 상정을 했죠. 그래서 그걸 끼고 현실에서 나와서 그쪽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즐기고 상호작용하고 하는 거를 그렸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죽은 거죠. 그러면서 중심이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도 불리는 현실 세계와 뭔가 상호작용이 같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공간 컴퓨팅 쪽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넘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업앤다운을 하면서 적정 시장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조금 더 적정한 시장을 공간 컴퓨팅 또는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업계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이제 만약에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비전 프로가 얼마나 성공할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꽤나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유형이다. 공간 컴퓨팅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메타버스를 잘 쓰고 계시는 김지현 팀장님. 지금 그룹웨어에서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거를 B2C 서비스에 활용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네, 일단은 저희는 이제 사무실 일하는 공간의 용도로 일단 소마를 포지셔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B2B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좀 만들어 갈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공간 중에 월드라는 공간에서는 사실은 내가 직방을 다니고 있든 삼성을 다니고 있든 그 회사의 조직 소속과 상관없이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그 공간에서 다 만날 수 있게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생각하는 바는 나중에 이 모델이 성숙도가 많아지면 실제로는 B2C스러운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링크드인 같은 거 저희가 쓸 때 제 회사 소속은 이제 이직을 하면서 계속 바뀌지만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모델을 저희도 나중에는 좀 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수 아래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 한상렬 실장. 제가 그 메타라고 하는 것 자체의 단어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항상 뭔가를 할 때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잘 새겨두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메타라는 게 이제 공간적인 개념 그리고 데이터의 그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긴 것 같은데요. 아까 산업 분류에서도
사실 공간 디자인 컨설팅이라고 하는 산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메타라고 하는 거를 구축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 자산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건가, 어떻게 해서 접근성을 높일 건가,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조금 중간에 이렇게 소홀히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네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공간 디자인 컨설팅이라는 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이렇게 음. 꼭 그 같은 제목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겼으면 하는 네.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런 메타버스가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도입을 하고 실제 사업 적용할지에 대해서 뭔가 그런 컨설팅해주는, 그런 지원해주는 그러한 이제 서비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카테고리 상에서 보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메타버스 지원 서비스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제가 그 각각의 분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기타 서비스업 쪽에 메타버스 관련된 컨설팅업이 이제 활용 예시로서는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건 공간 컨설팅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들이 상당히 요새 좀 늘고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또한 컨설팅 지원 서비스도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메타버스 안에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지재권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재권에 대한 법률 상담 컨설팅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는 이 지원 서비스업이라는 이 안에서 현재는 포괄을 하고 있고, 나중에 실제로 조사를 해봤을 때 말씀하신 공간 디자인 컨설팅 쪽에 뭔가 매출이 좀 크다든지 중요성이 더 높다든지 그러면은 또 별도의 분류하는 것도 또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 그 실장님께서 그 공간 패턴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신 게 저도 좀 답변을 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저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유저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PC도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마우스를 이용한 GUI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사용의 편의성을 높여졌고, 모바일 시대도 어떻게 보면은 그전부터 블랙베리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터치 인터페이스가 이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터치 누르는 것 자체에서 큰 흥미와 어떤 재미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쉽게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빨리 익숙해지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컴퓨팅에서도 이 공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편하고 직관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느냐, 그런 UI를 제공할 수 있느냐 상당히 좀 중요한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비전 프로를 보게 볼 경우에도 해상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거기 나오는 서비스를 내가 어떻게 쉽게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동작 인식이라든지 제스처 인식이라든지 그런 기술에 많은 좀 진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뭔가 매력적인 유저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콘텐츠 못지않게 그런 것들도 이용자들을 이 메타버스 서비스 안에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터치 인터페이스에 의한 새로운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로서 공간 컴퓨팅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남경 실장님 감사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플로어에서 질문 한 가지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주 유익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째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행정 중에서 이제 의료 정책을 연구했는데 그 아까 의료에 대한 것도 나왔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애트리 실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 메타버스가 이제 좀 주춤해진 게 사실은 그 챗GPT 나오면서 그쪽으로 상당히 그 많이 쏠렸잖아요. 관심도 그렇고 실제 이용도. 오늘도 뭐 일간지를 보면은 결국은 대기업들이 거의 다 지금 그 GPT 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활성화하느냐 거기에 많이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요새는 뭐 그게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멀티 모델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 신문에 난 거 보면 인간처럼 생각하고 뭐 어떤 그 체계적인 학습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지금 메타버스 혼자 그 메타버스의 기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혼합 기술이고 뭐 관계되는 겁니다만은 그 지금 GPT 그거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좀 발전시키면은 더 우리나라가 좀 이 앞으로 산업 그 또 여러 가지 그 지금 4차 산업
활성화하는데 좀 바람직한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질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GPT를 이용해서 메타버스를 발전시키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GPT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약간 GPT를 활용해서 했는데 그걸 메타버스하고 같이 지금 해서 하는 방향이 어떤 그 GPT 위주로도 그쪽을 좀 포함해서 하는 그런 그 발전 전략이나 어떻게 성장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산업이나 뭐. 네. 저한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주시는군요. GPT는 사실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단지 이제 인터페이스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텍스트 기반의 대화형 언어 기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는 사실 학습을 시킨다거나 하는 것들은 다른 인공지능 그 모델들하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메타버스하고 이제 연결을 하자고 하면은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이제 대화라는 것도 이제 분명히 일어날 거고요. 뭐 그게 이제 우리가 텍스트 기반의 대화일 수도 있고 오디오 기반의 대화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스피치 텍스트든 텍스트 투 스피치든 이런 것들은 의미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기계가 해석을 해낼 거고요. 해석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건데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또 나오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메타버스는 그래픽이 기반이죠.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대화 자체를 즉석에서 바로 생성형 AI로 이미지로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뭔가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제 연사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사파로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녹화되어 있는 영상 안에서의 그 챗 GPT 활용도 있겠지만 라이브 방송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듣는 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에 맞는 생성형 AI가 그림을 만들어준다. 샤파를 만들어준다.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스토리, 씬이 이렇게 분류가 됐을 때 그 그룹 블락에 대한 사파를 만들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성인들을 대상이다. 그러면 성인들에 맞는 또 이제 사파가 만들어진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챗 GPT는 사실 그게 역시나 메타버스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인터페이스, 지능적인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 이것으로 패널 토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포럼을 통해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59회 스프리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